자, 스스로 핵심 정리 45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명청 시대의 정치 변화가 나와요. 그래서 주제 5의 동아시아 세계 변동에서 명청 제국 시대의 정치 변화를 볼 건데요. 명나라는 주원장이 아이고, 바꿀게요. 난징을 수도로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한족 왕조를 부활을 하죠. 그래서 몽골에 의한 지배를 끝내고 한족이 다시 지배층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세운 이 주원장은 명예태조 홍무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명예태조 홍무제의 정책을 정리를 해보면 유교 질서를 다시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유교라는 거를 반포합니다. 육유라는 거는 뭐냐면 6가지 그 유교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교 윤리거든요. 그래서 그 몽골족은 과거제도 제대로 시행을 안 했고 학교에서 유학을 제대로 가르칠 필요도 없었죠. 과거제를 제대로 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유교 윤리가 생활상에서 많이 사라져서 그거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지방 곳곳에 유교 윤리가 퍼지게 하기 위해서 유교라는 거를 만들어서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설립하고 과거제도 다시 정비를 하지요. 자, 이렇게 통치 질서를 강화한 반면에 그 통치를 원활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재정이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수치체제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수치제도를 정비를 하는데 어린 도책이라는 것과 부역 황책을 정비를 해요. 자, 어린 도책은 이거는 토지대장이고요. 이거는 부역황책은 호적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도책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땅이 어느 지역에 땅이 있잖아. 책에다 기록을 하는 거야. 이거는 A라는 사람, 이거는 B라는 사람, 이건 C, 얘는 D, 이건 E, 얘는 뭐 F네.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렇게 다 토지 소유한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적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물고기의 비늘 같다라고 해서 물고기 어자 그 비늘린자 해서 어린 도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대장입니다. 누구 땅이 얼만큼 있나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역황책은 호적인데요. 명나라 때 호적인데 그 10년마다 그 이장 갑수들이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장 갑수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이갑제를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건데 그 명나라 때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한 일종의 행정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갑제가 이제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그 그러니까 열집을 1갑으로 합니다. 열집을 1갑으로 해서 10개의 갑이 있어요. 이 10개의 갑에 더하기 그다음에 10개의 이장호가 있어요. 그래서 110집 호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럼 호라고 바꿀게요. 여기도 호라고 바꿀게요. 그래서 110호는 1, 2로 해가지고 1, 2의 장을 이게 지워졌구나. 그래서 1, 2의 장을 2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1, 2의 장인 2장인데 이 장이 어떻게 되냐면 열집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열집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열집을 1갑이라고 했잖아요. 이 갑의 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갑수라고 그래요. 갑수 집도 열집이잖아요. 지금 열집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년에 한 번씩 돌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1, 2와 1갑의 사무라든지 치안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비하는 일을 하는 게 갑수하고 이장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갑제 본 수업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 세금을 걷기 위한 제도를 정비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황제권을 강화를 하죠.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해서 중서성과 재상제도를 폐지합니다. 승상제도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재상인 승상제를 폐지하고요.
이 재상은 승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승상제를 폐지하고 육부를 황제가 직접 통솔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황제의 명령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내각 대학사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래서 대학사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대학사를 설치한 후에 이제 나중에 내각 대학사라고 이제 명칭을 고치는데 이 내각 대학사가 실질적인 재상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승상제를 폐지했지만 황제 직속의 명령을 잘 듣는 내각 대학사를 이제 설치를 하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거 영락제가 이렇게 내각을 붙여요. 사실 영락제가 내각을 붙이고 그리고 그 태조 홍무제는 대학사 그냥 대학사를 설치를 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실질적 재상 역할을 하게 했어요. 자, 그리고 명나라는 해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바다 해자에 금지할 금자예요. 바다를 금지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 그 외국과 무역 안 해요. 대등한 무역 안 한다는 얘기예요. 대신 조공 무역만 허용을 합니다. 조공 체포 체제 안에서 들어온 다른 나라들하고 무역을 허용하는데 우리 조선은 이 조공 무역 체포 체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해금 정책 바다를 막았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공만 받는다. 이것까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명나라의 국력을 더 키운 황제는 이제 영락제인데요. 영락제가 이제 명의 전성기를 맞이한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락제 같은 경우는 명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에 자금성을 건설을 합니다. 자금성을 건설. 우리가 현재 명청에 걸쳐서 이제 왕궁으로 사용된 거를 베이징에서 지금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베이징으로 천도하고요. 베이징으로 천도하고 몽골 공격하고 베트남 정복하면서 영토 확장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명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대규모 항해를 추진합니다. 그게 환관인 정화에게 명령을 해서 7차례에 걸쳐서 항해를 나가게 해요. 원정을 가게 하죠. 그러면서 조공체제를 확대하게 해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해금 정책이어서 외국과 무역은 안 한다라고 하지만 조공은 받아요. 조공을 받아서 이 정화 같은 경우는 그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가거든요. 서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서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항해를 합니다. 정화가. 그래서 이것도 다 이 지역도 조공체제로 확대를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본 수업에 지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 쇠퇴로 넘어가 볼게요. 명나라의 경우 환관의 힘이 되게 강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상제를 폐지했잖아요. 승상을 없앴어요. 그러면서 황제의 수족인 황관들이 힘을 크게 키우거든요. 그래서 황관들이 힘을 크게 키우면서 막 그 각종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요. 바로 황관들이 그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면서 그 황제를 거의 버금가는, 그러니까 그 가까이서 모시면서 황제 명령을 전달한다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정부패를 이제 저지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명나라가 외적에, 그러니까 그 몽골 쪽 북로라고 해요. 북로와 남쪽에는 외구.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너무 강해져요. 그래서 계속 괴롭힙니다. 남로 북외가 계속 괴롭혀서 위협을 하고, 그 다음에 만리장성을 보수하는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재정 부담이 되게 크잖아요. 되게 크죠. 가증 아니고 가중이라고 해야죠. 여기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가중돼서, 그래서 장거정이 개혁을 합니다. 내각대학사였던 장거정이 개혁을 추진해요. 16세기 후반에 개혁을 어떻게 추진을 하냐면 세금 걷는 방법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1조 편법이에요. 1조 편법이라고 하는 세금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거의 조용조부터 시작해서 세금 항목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잡다한 세금을
다 합해요. 그래서 뭐랑 뭐로 합하냐면 토지세인 지세 하고 정세. 정세라는 거는 남자 얘기하는 거죠. 성인 남자. 인두세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 두당 세금 내는 거. 그래서 정세와 지세로 지세로 은으로 받는 제도가 바로 1조 편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1조 편법을 확대하면서 재정개혁에 성공을 하는데요. 그런데 또 돈 나갈 일이 많아요. 특히 이제 임진왜란 파병하고 그리고 만주족이 만주에서 여진족, 아직은 여진족이죠. 여진족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외적을 막으면서 재정 부담이 다시 크게 늘어나서 세금을 많이 걷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걷으면 농민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농민봉기가 발생을 해서 농민봉기를 이끌었던 빈민 출신의 이자성이 베이징까지 가서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자성의 난으로 결국에 멸망을 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자성은 청나라 군대에 왔을 때 그걸 못 막아가지고 자살하거든요. 베이징에서 도망가가지고. 어쨌든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을 했어요. 멸망한 후에 베이징의 새 주인이 된 거는 바로 청나라죠. 청나라는 여진족 출신인 누르하치가 팔기군을 기반으로 해서 후금을 건국합니다. 이 팔기군이라는 거, 팔기는 8가지 깃발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8가지 깃발을 부대로 나눈 거야. 부대로 나눠가지고 병사들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호적까지 다 관리, 팔기 하에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팔기는 쉽게 보면 기마 군대 8개 깃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마 군대 플러스 이제 보병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기군을 기반으로 후금을 건국하는데 이 누르하치 때 이제 후금이 되었던 거를 홍타이지 때 홍태극이라고도 하는데 홍타이지가 이제 태종이에요. 태종이 국호를 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청으로 바꾸고 이때 이제 조선까지 쳐들어가죠. 후금에서 누르하치가 한번 갔다 오고 홍타이지도 한번 갔다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이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로 손꼽히는 황제가 바로 청나라에서 나옵니다. 그 청나라 황제가 누구냐면 강희제예요. 강희제 같은 경우는 3번의 난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저항 세력 반란을 이건 3번의 난은 반란을 청에 대한 한족들의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고 타이완을 정복하고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네르친스크 조약은 청나라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과 대등하게 맺은 조약이에요. 그래서 1689년에 맺은 외국과 대등,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로 맺은 조약. 그전에는 나라 대 나라가 아니었죠. 조공국, 우리는 황제국 이러면서 더 고압적인 자세였는데 러시아하고 국경 문제로 다투다 보니까 이런 나라 대 나라로 영토를 정리하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강희제 다음의 황제는 옹정제예요.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를 하고요. 군기처를 설치해서 이제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황제 권한을 강화시킬 때 비밀상주문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요. 비밀상주문이라는 건 뭐냐면 황제한테 뭔가 상소 같은 거 올릴 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누구만 보게? 황제만 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 비밀상주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비밀상주문 제도. 이렇게 해서 모든 정보랑 결정권을 황제가 장악하게. 그래서 군사적인 거나 일 관련, 상소, 각종 건의사항 이런 거를 다 황제가 장악하면서 황제 독재권을
옹정제가 강화하게 됩니다. 자, 이 강희제, 옹정제도 그 위대한 황제지만 청의 전성기는 어느 황제로 얘기하냐면 보통 건룡제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룡제로 얘기하는 이유가 오늘날 중국 영토의 대부분,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최대 판도는 바로 이 건룡제 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러시아 땅인 연해주조차도 이때 그 청나라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영토 대부분 확보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최대 판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역사상 중국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최대 판도 원나라 빼고 그 몽골 제국 빼고요. 어쨌든 이 청의 전성기는 건룡제가 구가하는데 청나라의 이제 민족 지배 방식을 보면 청은 한족을 이제 군현제를 통해서 직접 지배를 했는데 그 외에 한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범부라는 걸 설치를 했습니다. 범부. 영토 확장 엄청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티베트나 그러니까 몽골, 신장은 이제 위구르 쪽이죠. 위구르, 뭐 칭하이 같은 그래서 토착 지배자를 이용한 간접 지배, 토착 지배자를 번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왕이라는 칭호를 주고 그리고 이 범부를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그 수시로 황제한테 와서 범부의 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그런 지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청대의 국제 관계를 또 정리를 해보면 동아시아에서 조공을 받아요. 근데 일본은 조공국에서 제외합니다. 일본은 외구로 하도 괴롭혀가지고 조공국에 안 쳐줘요. 대신에 이제 무역은 허락을 하는 게 그 허가장을 받고서 허가장이 있으면 그걸 확인하고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일본은 조공국으로 안 쳐줬어요. 안 쳐줬고 동남아시아는 조공 책봉 체제에 이제 강화를 하는데 동아시아 이제 동남아시아 서양 국가하고는 무역을 통한 교류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중반에 한 개의 항구만 개항을 해요. 그게 바로 광저우예요. 그래서 광저우에서 공행을 통한 교역만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국가들이 계속 그 광저우 말고 다른 데도 열어달라고 공행 없애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지만 아쉬울 것 없는 중국에서는 공행 폐지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지배를 보시면 중국은 만주족의 습석인 변발 주변 머리만 있는 거죠. 변발과 호복이야 만주의 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강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옥을 발생을 합니다. 문자옥이라는 건 뭐냐면 반청 그런 감정을 가진 지식인들이 쓴 책을 싹 다 걷어들여요. 사상 탄압하는 거예요. 문자옥은 사상 탄압. 약간 진시황 분석행위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좀 강도는 약하지만 어쨌든 그 청 황제를 비판하는 내지는 청의 중국 지배를 비난하는 그런 문자, 용어, 어구, 문구 이런 걸 다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다 못 쓰게 하는 그래서 문자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상 탄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유책으로는 뭘 하냐면 만한병용제를 시행을 합니다. 만한병용제라는 건 뭐냐면요. 만주족 관리 더하기 한족 관리가 이제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만주족 관리와 한족 관리 숫자를 엇비슷하게 하는 거가 이제 만한병용제예요. 물론 이제 고위관직은 만주족이 좀 더 많겠죠. 근데 이제 비슷하게 함께 임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과거제 실시합니다. 과거제 이제 원나라가 망한 이유를 이제 제대로 한족을 통솔을 못했다라고 생각한 청나라는 그 유교 문화 존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족 사대부들이 포섭이 됐겠죠. 그래서 한족 사대부 또는 이제 신사층이 포섭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명청시대의 정치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본 수업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